보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발주기관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절차랑 법적 근거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초기 대응이 중요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계약자를 선정하기까지 어떻게 하면 손실을 좀 줄이고 공사를 빨리 정사고할 수 있을지 그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하니까요.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정말 응급 상황처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왕좌왕하면 나중에 뭐 보증금을 받는다거나 새 업체 선정하는 거 이게 다 꼬일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정확한 상황 파악, 그리고 둘째는 현장 보전입니다. 상황 파악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확인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부도났다는 그 사실 자체만 알면 되는 게 아닌가 보네요. 네, 그게 좀 다릅니다. 단순 부도인지 아니면 뭐 법정 관리나 파산 절차에 들어갔는지 혹시 기업회생 절차, 그러니까 워크아웃을 신청했는지 같은 법적인 상태를 명확히 알아야 해요. 아, 법적 상태. 왜 그게 중요한가요? 예를 들어서 회생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계약을 그냥 해지하기보다는 다른 방향을 좀 찾아볼 수도 있거든요. 주거래은행이나 혹시 공동수급사가 있다면 그쪽을 통해서 회생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정말 즉시 이루어져야 하는 게 바로 현장 보전 조치입니다. 현장 보전이요? 아, 그 공사 현장을 잘 지키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장 현장 출입부터 통제해야 하고요. 그리고 혹시 남아있는 자재나 장비들, 이거 함부로 누가 가져가지 못하게 목록을 딱 작성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꼼꼼하게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물론 안전관리도 기본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상황에 얽힌 이해관계자들이 누군지 파악하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수급인들, 현장 근로자분들, 자재나 장비 업체들 말이죠. 아, 그렇죠. 돈 문제 때문에. 네, 맞아요. 이분들이 공사대금을 못 받게 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일이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발주기관의 방침을 투명하게 알리고 좀 협조를 구하는 게 초기 혼란을 줄이는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상황 파악하고 현장 보존으로 급한 불은 껐다고 치고요. 그럼 이제 원래 계약자와의 관계를 좀 정리해야 할 텐데 부도가 났다고 해서 발주처가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네, 계약 상대방의 부도는 명백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공공계약 같은 경우는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 모두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아, 법에 근거가 있군요. 네, 국가계약법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항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민간공사 계약이라고 해도 계약서에 뭐 특별한 조항이 없더라도 민법상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제나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법적 근거는 충분하네요. 근데 아까 해제 또는 해지라고 하셨는데 그 둘이 다른 건가요, 혹시?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해제는 계약 효력을 아예 처음부터 없던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 같은 게 생기죠. 네. 근데 해지는 계약 관계를 장래를 향해서만, 그러니까 앞으로만 효력을 없애는 겁니다. 아하, 미래만. 그렇죠. 공사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잖아요. 그럼 완료된 부분, 기성고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무효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미 시공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의 계약 관계만 종료시키는 해지가 보통은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그럼 계약 해지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그냥 오늘부터 계약 해지합니다. 이렇게 통보만 딱 하면 끝나는 건지 혹시 여기서 좀 실수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법적 분쟁 생겼을 때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단순히 통보만 해서는 안 되고요. 먼저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행 촉구요. 네,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게 좋은데요. 공사 재개 계획을 언제까지 제출해달라.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부득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명시하는 거죠. 보통 한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두세 번 정도 보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 약간 최후 통첩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할 때 우리가 계약 이행을 위해서 이렇게 충분히 노력을 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거든요. 네네. 이런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런 답이 없거나 도저히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비로소 명확한 해지 사유, 예를 들면 부도로 인한 계약 이행 불능, 이걸 딱 적어서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겁니다. 아, 그제서야 공식 통보군요. 네. 그리고 이 공식 해지 통보가 있어야만 보증기관에 보증사고가 발생했다는 걸 알리고 보증금을 청구하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요, 상대방이 그냥 순순히 어이구 알겠습니다, 공사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더 간단하지 않을까요? 아, 그게 베스트죠. 계약 상대방한테 공사 포기각서를 받아낼 수 있다면 그러면 후속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상대방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니까요. 네. 근데 뭐 현실적으로 그걸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이행 촉구 내용 증명들, 그게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초기 대응부터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문서화하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군요. 모든 걸 문서로 남겨라. 자, 계약 해지까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정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걸 타절이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타절. 말 그대로 계약을 딱 끊는 시점까지 완료된 공사가 어디까지인지 확정하고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네. 타절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부도난 업체나 그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기성공사 대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산정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새로 들어올 업체가 이어서 해야 할 그 잔여 공사의 범위와 물량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다음 업체가 뭘 해야 할지 알아야 하니까. 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후속 공사 범위 가지고 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타절은 누가 어떻게 진행하나요? 발주기가 혼자서 여기까지 왔네?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을 텐데요. 당연하죠. 보통은 발주기관, 그리고 계약 상대방, 만약 법정관리인이나 파산관제인이 선임되었다면 그분들, 그리고 계약 보증을 선 보증기관 담당자까지 함께 현장을 실사하고 기성고를 확인합니다. 는 걸 작성하는데요. 단순히 얼마치 공사했다는 총액만 적는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공사 항목별로 수량하고 단가까지 상세하게 기재해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나중에 보증금 청구할 때도 아주 핵심적인 증빙 자료가 되고요. 만약에 서로 기성고를 얼마로 인정할 거냐 이걸로 합의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막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꽤 많습니다. 합의가 좀 어렵다 싶으면 결국은 외부 감정평가 같은 걸 통해서 객관적인 기성고를 산정해야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과정 자체가 또 시간과 비용이 들고 그 결과에 대해서 또다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모든 측정 근거라든지 협의 과정 같은 걸 아주 철저하게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참고로 타절할 때 적용하는 공사 단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 계약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계약 해지하고 타절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부도난 업체 때문에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도 있을 텐데 이걸 좀 보전받을 방법은 없나요? 계약할 때 받아둔 그 보증서, 이게 이때 힘을 발휘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받아두는 것이 바로 건설 관련 보증이죠. 계약할 때 받아둔 보증서를 근거로 해서 보증기관, 예를 들면 건설공제조합 같은 곳에 손실보전을 요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남은 공사를 좀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 공사까지요? 네, 근데 어떤 종류의 보증서를 받아두었는지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좀 달라집니다. 보증 종류가 다른가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계약 보증입니다. 이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약정한 보증금, 보통 계약금액의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데요. 이걸 발주기관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아, 돈으로 받는 거군요. 네, 그럼 발주기관은 이 돈으로 손해를 일부 메우고 남은 공사를 진행할 새 업체는 직접 찾아야 하는 부담이 좀 있죠. 둘째는 공사이행 보증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공사의 이행, 즉 잔여 공사의 완공 자체를 보증하는 훨씬 더 강력한 방식이에요. 오, 그게 더 든든하겠는데요? 그렇죠. 보증사고가 터지면 보증기관에게는 옵션이 있어요. 보증금을 현금으로 줄 수도 있지만 대개는 직접 새로운 시공사, 이걸 보증이행 업체라고 하는데요. 이걸 찾아서 공사를 마무리 짓는 보증시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보증기관이 알아서 업체를 구해주는 거군요. 네,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새 업체를 찾는 수고나 위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에 대한 결정권은 사실상 보증기관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약할 때 프로젝트 성격에 맞춰서 어떤 보증을 요구할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계약이행 보증이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더 든든할 수 있겠네요. 그럼 실제로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 시공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도 절차가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밟는 게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계약 상대방의 부도 사실 같은 걸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정말 바로 보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지체 없이? 왜 그게 중요한가요? 이게 통지가 늦어져서 보증기관의 책임이 불필요하게 커졌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그 부분만큼은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야말로 늦장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고 발생 즉시 알리는 게 중요하군요. 통지 다음에는 뭘 해야 하죠? 사고 통지와 함께 또는 바로 이어서 공식적으로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들이 바로 앞에서 저희가 쭉 이야기했던 것들이에요. 계약서 사본, 보증서 사본은 물론이고 적법하게 계약 해지 절차를 밟았다는 증거들, 그러니까 이행 촉구 내용 증명이나 해지 통지서 또는 공사 포기각서, 그리고 타절기성 검사조서 같은 것들이 다 필수입니다. 아, 앞에서 준비한 서류들이 다 쓰이네요. 그렇죠. 청구가 접수되면 보증기관 내부에서 서류 검토하고 필요하면 현장 실사도 하고요. 이걸 통해서 보증 책임을 질지 말지, 진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이게 좀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이 과정에서 부도난 원계약자가
아니, 해지 사유가 부당하다거나 기성고 선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가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심사가 끝나고 책임이 확정되면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보증 시공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에 착수합니다. 보증금 지급은 보통 심사 완료되고 며칠 내로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청구 접수일로부터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혹시 보증금 청구할 때 발주기관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나 아니면 꼭 유의해야 할 함정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흔한 실수는 역시 서류 미비입니다. 보증기관은 오로지 서류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필수 서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절차가 아예 진행이 안 돼요. 특히 아까 강조했던 계약 이행 촉구 증빙이나 객관적인 타절 기성 검사 조서, 이게 부실해서 반려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꼼꼼히 챙겨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촉구 증빙이랑 타절 조서. 또 다른 함정은 사고 통지 지연하고 계약 해지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행 최고 절차 없이 그냥 덜컥 해지 통보부터 했다면 나중에 보증기관에서 이거 적법한 해지가 아니니까 우리는 보증 책임 못 진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타절 기성고에 대한 다툼이 길어지는 것도 보증금 지급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고요. 결국은 계약 해지 초기부터 모든 과정을 법과 절차에 따라서 빈틈없이 진행하고 그 근거를 철저하게 문서화하는 것, 이게 원활한 보증 이행 확보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 해지, 타절 정산, 그리고 보증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멈춰선 공사를 다시 시작해야 할 텐데요. 공사를 이어받을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뚜렷하고요. 보내주신 자료에 표로 잘 정지가 되어 있던데요. 크게 4가지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가지나요? 네, 첫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보증 시공입니다. 이건 원계약이 공사이행 보증이었을 경우에만 해당돼요. 발주기관이 보증기관에 보증 시공을 요청하면 보증기관이 주도해서 자신의 회원사 중에서 대체 시공사를 선정하고 잔여 공사를 마무리 짓는 방식이죠. 네, 아까 들었습니다.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업체 선정의 번거로움이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어떤 업체가 선정될지에 대한 통제권은 좀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 보증이었거나 아니면 공사 이행 보증이라도 발주기관이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3가지 옵션이 남는 거죠. 첫째는 수의 계약입니다.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랑 바로 계약하는 거예요. 아, 바로. 네. 근데 이건 법령에서 정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복구처럼 경쟁에 붙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네. 공사 중단 상태가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거나 특정 시기를 놓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긴급성, 이걸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수의 계약을 추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한데 긴급성 판단이라는 게 좀 자의적일 수 있어서 특혜 시비에 휘말릴 위험이 가장 크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좀 위험 부담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왜 경쟁 입찰이 불가능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유서와 증빙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보통 추정 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요. 두 번째 옵션은 차순이자와의 계약입니다. 원래 입찰에서 1등은 부도난 업체였고 2등으로 아깝게 떨어진 업체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2등 업체? 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원래 입찰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혜 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근거로 차순이자와 계약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신속성과 공정성 사이의 어떤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죠. 괜찮은 방법 같은데요?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규정은 이게 계약 체결 전 상황에 대한 거라서 이미 공사가 진행되다가 이행 중에 해지된 경우에도 차순이자 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차순위 업체가 저희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거부할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마지막 3번째 옵션은 가장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바로 경쟁 입찰 재실시. 남은 공사 부분에 대해서 아예 새로 입찰 공고를 내는 거죠. 새로 입찰을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요. 맞습니다.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경쟁을 통해서 적정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입찰 공고부터 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죠. 그래서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지고 그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 예를 들면 주민 불편이 가중된다거나 적기에 완공을 못한다거나 하는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4가지 방법, 각각 일장일단이 정말 뚜렷하네요. 보증시공, 수의계약, 차순이자 계약, 경쟁 입찰 재실시.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게 참 복잡하네요. 결국에는 시간, 그리고 비용 또는 책임 분담 문제, 또 절차적 투명성, 그리고 업체 선정에 대한 통제권, 이 4가지 요소를 잘 조울질해야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계약이 공사 이행 보증이었다면 사실상 보증 시공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하지만 계약 보증이었다면 발주기관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죠.
공사를 하루라도 빨리 재개하는 게 최우선이다 싶으면 긴급성을 잘 입증해서 수혜 계약을 타진해 볼 수 있고요.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특혜 시비를 원천 차단하고 싶다면 경쟁 입찰이 답일 수 있습니다. 차순이자 계약은 그 중간쯤에 있는 절충안이고요. 결국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공사 중단으로 인한 파급 효과, 또 지역사회 여론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시공사까지 선정했습니다. 아, 이제 정말 한숨 돌리고 공사 재개만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뭔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남아있나요? 안타깝게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공사를 재개하기 전으로 몇 가지 중요한 법률적, 관리적 쟁점들을 미리 좀 정리하고 대비해야 추가적인 분쟁이나 손실을 막을 수가 있어요. 마치 바통 터치하듯이 넘겨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바통 터치 문제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후속 계약자가 정확히 어떤 공사를 해야 하는지 그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계약서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타절기성 검사 조서를 기준으로 해서 미완료된 공사 내역을 아주 상세하게 명시해야 해요. 네. 이게 좀 애매하면 나중에 이 부분은 내 책임 범위가 아닌데? 이러면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거나 공사가 지연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타절 보고서 자체를 계약서에 일부러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계약서에 포함시켜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정말 골치 아픈 문제인데요. 바로 하자 담보 책임의 분담 문제입니다. 건물 하나를 업체 두 곳이 이어서 지었는데 나중에 하자가 딱 발생했어요. 그럼 이게 먼저 공사한 업체 잘못인지 아니면 나중에 들어온 업체 잘못인지 가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만 해도 복잡하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하죠? 법적으로는요. 부도난 선행시공사도 자기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 담보 책임, 이게 공종별로 1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가거든요. 이 책임을 집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부도난 회사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분쟁을 예방하려면 우선 타절 검사할 때 단순히 물량만 체크할 게 아니라 시공된 부분의 품질 상태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사진 같은 걸로 기록을 잘 남겨야 하고요. 품질까지? 네. 그리고 후속 계약서에 하자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후속 시공사는 자신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거나 혹시 선행공사의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식의 조항을 넣는 거죠. 그리고 선행시공사가 가입했던 하자 보수 보증이 있다면 그걸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미리 다 정해놔야겠네요. 셋째, 부도난 업체의 하수구빈이나 자재장비 공급업체와의 관계도 미리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발주기관하고 직접 계약 관계는 없지만 못 받은 돈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자재 공급을 거부하는 식으로 공사 재개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력이 검증된 기존 하수구빈 같은 분들을 발주기관이나 후속 시공사가 승계해서 계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 같은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도 검토해야 하고요. 재상금 문제입니다. 부도로 인한 공사 중단은 필연적으로 전체 공사기간의 지연을 초래하는데요. 이때 원래 계약자에 대한 지체상금 문제하고 후속 계약자와의 새로운 공사기간 설정 문제가 남습니다. 지체상금, 원래 계약자한테 물리는 거 말씀이시죠? 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요. 판례에 따르면 원 계약자에 대한 지체상금 일수를 계산할 때 그 끝나는 시점, 종기라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계약 해지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언젠가요? 발주기관이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해서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봅니다. 아, 그게 무슨 의미죠? 즉, 발주기관이 후속 조치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취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질질 끌었다면 그 기간만큼은 원 계약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후속 계약자를 선정했는지, 예를 들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쟁 입찰을 했는지 아니면 빠른 수혜 계약을 했는지 이게 원 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발주기관도 빨리 움직여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한편 계약 해지할 때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었다면 이건 보통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지체상금을 중복해서 부과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리고 후속 계약자와는 당연히 새로운 공사기간과 준공일을 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체상금 기준도 이 새로운 계약에 따라서 적용되는 거고요. 결국 구도로 인해서 허비된 시간과 그로 인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원 계약자나 보증기관을 상대로 청구해야 할 몫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공사만 재개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전 계약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매듭짓고 또 새로운 계약 관계를 분쟁 소지 없이 잘 설정하는 것까지 정말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공사 중단이라는 정말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단계별로 무엇을 점검하고 실행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